자, 네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제 관련된 법률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부실법 이렇게 불러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졌죠.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는 것은 쭉 읽어보시고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여기서 이 실권리자를 그 밑에 나와 있지? 명예 신탁자라 불러요. 그리고 그 타인 명의로 해둔다 했을 때 이 타인이 바로 명의 수탁자가 되죠. 자, 3조를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만약에 이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7조에 따라서 형사처벌받아요. 됐지? 그리고 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등기 있죠? 이전 등기, 그 이전 등기 다 무효로 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앞에 끊고 자, 명예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 이것이 바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선의자가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나오거든요. 그 계약명의신탁에서 한쪽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유효로 한다. 이런 얘기고,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8조를 보시게 되면 종중배우자 나와 있지?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종교단체가 들어왔죠. 자, 제4조부터 7조까지 12조 1항부터 3항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때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등기에도 적용하지 않겠다. 즉 유효로 한다. 따라서 이때 수탁자가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됐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의 보시면 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수탁자 앞으로 해둔다. 즉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예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상이란 말은 대외적이란 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자, 문제점. 자, 만약에 이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자가 명의신탁 가볼게요.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는 132페이지입니다. 우리 횡령죄 첫 시간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자, A가 건물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B한테 가서 야 친구야 이거 너 이름 앞으로 좀 해두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내가 보관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이 지금 A 명이잖아요. 그치? A 명의를 누구 명으로 해두는 거예요? B 명의로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A 명의를 없애버리고 B 명의로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보관자가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등기부상의 명의가 지금 비명의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A 몰래 이걸 임의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임의 처분한다는 종류가 있잖아. 매도할 수 있고요. 또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아요. 근저당 설정하고요. 가등기 설정한다고 하면 이거 지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치? 횡령죄는 위헌범이에요. 위헌범이니까 담보대출 받는 순간 기수가 돼버려요. 나중에 돈을 갚았다 할지라도 기수 이후 문제잖아요. 위헌범이라는 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영영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담보 설정해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것이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는 것은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자가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이자가 명의신탁이다.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례 볼게요. 자,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그치? 이를 지멋대로 처분하면 빨간색으로 지멋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다. 밑에도
이미 처분했단 말은 이제 여기서는 매도고요. 자, 2번에서는 뭡니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3번도 가등기 격려 동그라미. 전부 다 이미 멋대로 처분한 겁니다. 4번도 전부 다 이자가 명신탁입니다. 이무소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전부 다 마지막 줄에 이자가 명신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횡령죄죠. 그쵸? 자, 그리고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횡령죄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도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명의신탁이 부실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그 유예 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행하여진 등기가 물권 변동이 무효로 된 이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역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95년도에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 했어요. 근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돼요.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고요. 부실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95년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즉 부실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횡령죄를 처벌하지만 지금 그 전에 만든 것은 횡령죄 처벌 안 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간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해지하고 원상복귀 시켜야지 왜 여전히 그걸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타인 명의로. 그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면 여전히 이것도 뭐가 된다? 횡령이다 이 말이에요. 1, 2번이 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자가 명의신탁 가볼게요. 3자가 명의신탁. 자, 이건 뭔가 하면 노트 보고 정리할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자가는 다 알겠죠? 3자가 볼게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 갑이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불러요. 매도인. 파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매도인이라 부른다고요.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래서 돈을 누가 돼요? 돈을 이 매수인이 자금을 대요. 자금을 됩니다. 내가 산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A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가 저기 있는 저 땅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네 앞으로 좀 해두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그래 친구야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보관자가 됩니다. 보관자가 된다. 그쵸? 즉 이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한다. 즉 비명의를 해둔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금은 A가 됐지만 A가 돈은 줬지만 등기는 갑 명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명의로 해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전 등기는 갑아에서 바로 B 앞으로 해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B가 다른 마음을 먹어요. B가 이 부동산을 C에게 지 멋대로 처분해버려요. 똑같은 이유로 매도하거나 담보대출 받거나 가등기 설정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횡령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옛날에는 된다 했어요. 옛날에는 된다 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자 여러분 노트 수정하세요. 노트 X. 횡령이 된다는 것을 X 하세요. 판례가 변경됐어요. 판례가 변경되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는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에 나온 노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교재 그대로일 겁니다. 이것을 X 하시고 그리고 필기하세요. 여기서 A하 즉 명의신탁자인 A와 수탁자인 B가 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했잖아요. 그치? 여기다 필기하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시고 적으세요. 그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 형법상 보호가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즉 따라서 이것은 무효다. 무효인 약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이 지금 자기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A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노트 수정하셨죠?
그럼 다시 교재 와보세요.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3자간 명신탁 정의 자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간생략 등기인지 아시죠?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원래는 A가 대금을 댔으니까 이 등기가 원래 A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A 앞으로 와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B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려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런 걸 많이 내야 될 텐데. 그래서 갑이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갑에서 B로 하는 거야. B로. 그래서 중간 생략을 한다. 그치? 그 절차를 한다. 생략을 한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형을 3자간 명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신탁자와 수탁자가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거. 이것을 3자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계약명 신탁도 똑같은데 똑같이 계약 체결한 다음에 수탁자 앞에 직접 등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여기서는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면 계약명 신탁이 되고요. 신탁자가 당사자가 되면 3자가 명신탁이 돼요. 제가 왜 이 의의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지 아세요? 이 의의가 기출문제집 가면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집 가면 이 똑같이 의의를 던져주게 되고 3자간이나 계약이다라는 것을 바꿔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시라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최신 판례인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판례 볼게요. 판례가 2016년도에 나온 판례잖아요. 그런데 판례 지문은 긴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3번밖에 없어요. 3번에다 별표 치세요. 3번을 바로 볼게요. 자, 3번 쭉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중간생략 등기형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생략 등기형 세모치 해보시고 정의는 설명드렸어요. 자, 마지막에 수탁자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이 약정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니네가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탁자는 니만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니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니만 손해지 뭐.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1번 와보세요. 1번 보시게 되면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줄에 중간생략 등기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역시 중간 나왔네요. 중간생략 세모 치시고. 맞았을 때에는 그 신탁자, 수탁자, 그치? 그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다 없다? 보관하는 지위가 있지가 않다. 왜? 그 약정은 무효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트 보시게 되면 그럼 이 처분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갑에 대해서는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갑하고 B는 명신탁 약정을 안 맺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B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분했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 더욱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A에 대해서 횡령죄가 아니고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아닌 거예요. 다시 교재 와보세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그 약정은 무효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지문이 나오는 것인데 그치? 이 모든 것을 다 출제할 수는 없어요. 출제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만 잘 봐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계약명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노트 펴보세요. 그림 똑같아요. 근데 그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3자가 명신탁을 가보면 지금 매수인
A 신탁자 A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 대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명 신탁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A가 나타나질 않아요. A는 베일에 쌓인 사람이고 계약은 이 매도인 값과 수탁자 이 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림 이해되시나? 3자간은 값과 A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명 신탁은 값과 B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B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까지 모두 다 했다. 계약까지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네가 다 해라.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갑니다. 지울게요. 자,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그러니까 B가 알았대요. 내가 다 하겠대요. 그래서 B가 돈을 들고 가요. 가서 이 땅이나 건물을 사요. 사서 갑이 B 앞으로 등기를 해줘요.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이 이전 등기를 할 때 갑이 B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갑이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밑에 화살표 해놨지? 알았다고 하면 악의가 되고요. 몰랐다고 하면 선의가 되는 거예요. 자, 교재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교재 부실법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4조 2항 나와 있어? 4조 2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무효다. 다만 자, 그 계약에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이거잖아, 이거.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인 갑이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선의인 경우, 그치? 뭐래요? 그러하지 않다. 이런 물권 변동은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4조 2항 단서에 나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와보세요. 다시 와보시게 되면 자, 제가 좀 낙서를 좀 많이 했는데 자, 이 갑이 B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 선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유효하게 갑 명의에서 B 명의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수탁자는 즉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내 거가 됐단 말이에요. 저 땅 건물은. 이때 B가 이 돈을 준 A 몰래 이 땅 건물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C 앞으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내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안 돼요. 이제 이해되시나? 그게 전부 다 법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이전 등기 할 때 악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이 두 사이에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팔았어요. 이하스랑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법에 따라서 무효인 거지. 4조 2항 본문에 따라서 무효인 거야. 무효. 그래서 소유자는 여전히 수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소유, 즉 갑소유가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이걸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등기가 돼 있던 것을 이용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횡령배임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두 사람 사이에 위탁관계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위탁관계 없잖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이걸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배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A, B 사이의 명의신탁 이 약정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그 법리는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형법상 이 약정은 보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정은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B가 이걸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A에 대한 관계에서 뭐다? 횡령배임이 안 되는 거예요. B만 신난 거예요. B만 신났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보시면 효과 보세요. 효과.
선악으로 나눴잖아요. 여기 선의하고 악의로 나눴잖아요. 왜 나눈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체크, 2번 체크.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부 다 무죄, 전부 다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횡령죄를 처벌받는 것은 이자가 명의신탁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간생략등기형하고 계약명의신탁은 무조건 다 무죄인 거예요. 판례 보죠. 자, 1번 보시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나왔네요. 별표지 뭐. 판례뭐 볼 거 있어? 별표지. 어? 별표 칠까요? 별표 치죠. 별표 칩니다. 별표 칩니다 그냥. 그쵸? 밑에 것도 별표 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이게 계약 명신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세무 쳐야 되겠죠? 알지 못한다가 뭐야? 선이지. 밑에 선이란 말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그랬을 때 밑에 세 번째 줄.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수탁자는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판례는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밑에는 배임죄가 안 되는 걸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인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였다. 여기서 1인명의로 낙찰받았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계약명의신탁의 사례입니다. 아니 그렇지. 이 봐봐요. A, B, C, 갑 전부 다 이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입찰하기로 들어갔어요. 저쪽에 어디 땅 건물이 남았는데 저 개발지인데 그 땅 건물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 투자해서 우리 저거 사자. 그래서 법원이 지금 경매를 실시합니다. 그쵸? 이 사람들이 입찰 들어갑니다. 입찰 들어가요. 여기 법원 경매에서 입찰 들어갑니다. 입찰 들어가는데 이 ABC 값,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표해서 1인명이지 1인명의로 이 갑 명의로 입찰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 4분의 1씩 투자해서 원래는 동업관계인데 투자해서 갑 혼자 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낙찰 받으면 거기다 공동특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낙찰 받았습니다. 입찰 들어갔고 결국 법원은 최고가를 써낸 이 갑에게 이제 낙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등기소 가가지고 자기 갑 단독 명의로 여기로 지가 다 먹겠다고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이 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가만히 있냐고요? 고소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법원 봐요. 법원이 봤을 때요. 법원이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낙찰할 때 이 사람은 선이야, 악의야? 이 사람 선이지. 선이잖아요. 이런 뒤에 있는 이 공유라는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이 입찰표에는 갑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하고 똑같아요? 계좌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요.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그 명의자가 취득한다. 이 명의자가 자기 것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것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판례. 자, 신탁자가 수탁자의 권유로 인해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탁자가 매수인이 됐네요. 그리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네요. 자, 수탁자가 매수인이니까 이게 무슨 신탁이에요? 그렇지, 계좌 명의 신탁이지. 이게 계약 명의 신탁. 왜? 수탁자가 매수인이니까. 그쵸? 수탁자가 매수인이니까 3자가 명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신탁인 거예요.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자, 두 번째 악의인 경우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친절하게 계약 명신탁을 써주고 있네요.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 소유자니까 뭐요? 매도인이 악의인 거란 말이에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그랬을 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명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한 타인 재물을 보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 그거 형법적 보호를 안 해준다 했잖아요. 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다? 횡령, 배임, 적으세요. 배임도 안 된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된다고요. 밑에 거는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는 위탁관계가 없잖아요. 위탁관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죄, 배임죄의 관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관련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이거 여기 필기 한번 해두세요. 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된다고요?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관계를 맺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관계를 맺었지만 그건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한다 그랬어요. 관련 문제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노트 봐야지 뭐. 자, 여기 보세요. 뭐 어느 그림도 좋아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어느 그림도 좋은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림 갖고 설명드릴게요. 지울게요. 자, 이제 A, B 얘기는 다 했어요. 자, 문제는 제3자예요. 제3자. 지금 B가 B 명의로 되어 있는 땅 건물을 C에게 팔잖아요. 매도하거나 담보 설정하잖아요. 그럼 제3자가 이걸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제3자가 소유권이든 담보권이든 이 사람이 내가 사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담보 설정했다면 담보권을 취득할 것이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선이라면 이 사람이 선의일 수 있고 악일 수 있잖아요. 선의일 있고 악일 수 있잖아요. 선이라면 당연히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악의다. 이 악의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것이 단순 악의다. 이거를 쓸게요. 단순 악의다. 단순히 알았다고요. 두 번째는 이 수탁자인 B와 짜고 쳤다고요. 짜고 쳤다고. 그걸 뭐라 그랬지? 수탁자와 짜고 쳤다? 공모했다고 할게요. 공모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나눠져요. 단순히 알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또는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나 C와 B가 짜고 쳤다 라고 했을 때는 둘은 뭐가 돼요? 횡령죄의 공범이 돼요. 공범이 된다. 이해되시겠지? 이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여기 나오잖아.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때 C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짜고 쳤다면 그때는 둘 다 공범이 된다. 이해되시겠지? 자, C가 이 물건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작물 취득죄가 안 돼요. 응? 왜 안 되는지는 작물죄 할 때 말씀드릴게요. 됐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필히 숙지해 두셔야 돼요. 다시 교재 오세요. 교재 오시면 여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했을 때 수탁자는 선악 가리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한다. 그쵸?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부동산인 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등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그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을이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 건데 뭐. 내가 소유권 담보권 취득했는데 뭐. 자기 물건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나 적극 가담해서 짜고 쳤다면 그때는 공범 처리가 된다. 됐죠? 밑에 판례 별표네요. 그래서 빨간색 들어보시면 둘이 짜고 공모했습니다. 짜고 쳤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동정범이다. 짜고 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짜고 쳤다면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종종 배우자네요. 종종 배우자. 자,
앞에서 8조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중 배우자 명시상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종중이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는 법리가 되죠. 자, 빨간색으로 종중 소유 동그라미. 어떻게 필기해야 돼요?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점이죠. 그치? 자기점입니다. 보관자가 이를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논리죠. 다음 페이지. 자, 업무상 횡령죄. 판례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업무라고 하는 것은 법령 계약, 관례, 사실상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2번 체크하시고 사임한 후에도 계속 그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보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다. 이런 논리죠. 자, 점유이탈물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객체 볼까요? 유실물, 표류물, 점유이탈물, 매장물. 근데 시험에 나온 것은 경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횡령죄 미수가 있죠? 횡령죄 미수 있다 했잖아. 앞에서 기수시기 관련해서 표현설, 실현설 뭐 다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점유이탈 횡령죄 미수가 없어요.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횡령죄와 비교되는 것은 위탁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진 필요 없고 판례 볼게요. 훈련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기 친구 집에 보관했다는 것은 점유이탈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친구가 보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